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윤미라고 하고요. 앞에서 근데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좀 모자른다고 말씀하셔서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컨텐츠에 관련된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관련 연구 토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Q&A는 저 말고 저희 사실 제안서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저희 연구 교수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답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연구 교수님께도 좀 부탁드려서 질문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DUT 중에서 DUT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했고요. 저희 주제는 제목은 이제 Beyond 15 Minute City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 도시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콜 토픽은 3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중복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도 돼서 중복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워크 패키지는 이제 5개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도 박사를 미국에서 해서 사실 유럽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 설명회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DUT 이제 과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해하셨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전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셨어도 직접 해보시기 전까지는 잘 이제 감이 없으실 것 같고 그래도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여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여서 PI를 맡았고요. 한국에서는 인천대와 그 조지 메이슨 한국 대학이 있었고 대학이 3개, 그다음에 사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는 그 기관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치면 뭐 자문이나 컨설팅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에서 도움 주는 그 뭐 데이터 공유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증이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관련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시면 더 복잡하다고 하셔가지고 뒤로 이제 좀 빠지셔서 그 컨설팅 하는 역할을 주로 하셨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주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회사가 주관이 되어서 이제 그 진행을 했고 거기 밑에 이제 코어퍼레이션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그 스웨덴에 있는 3개 이제 지자체들이 조금 큰 레벨, 뭐 작은 레벨 이렇게 이제 같이 도움을 주기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트너가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 워크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섭외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 칼렌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포절 할 때, 네, 이제 뭐 쓰고 1차 심사하면서 좀 기다리고 선정 결과는 이메일로 보통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카이아에서도 또 따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프로포절을 썼고, 그 다음에 최종 심사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나서 곧 이 과제를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박사님께서 계속 이제 콜텍스트 혹은 콜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정확하게 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어쨌든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콜텍스트를 계속 살펴보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뭐 연구재단이나 혹은 미국의 저도 뭐 NRF 같은 것도 해보긴 했는데
NSF, 네, 거기랑도 또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다르고 스웨덴이라도 스웨덴 안에서 두 개의 이제 기관에서 돈을 주는 것이 달라서 이 기관이 어떤 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콜텍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치 플랫폼에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유럽에 영국에는 한두 분 계셨는데 아예 그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작년에 그 강연을 듣고 매치 그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리스트를 좀 골랐는데 영어로 소통이 좀 편할 국가. 그러니까 뭐 유럽에 여러 가지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를 다 기본적으로 잘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영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 나라들을 좀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소개를 올려놓은 분들을 좀 검색을 해가지고 좀 좋은 이건 좀 약간 이상한 얘기나 좀 좋은 대학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연구력이 조금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 분,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사실 메시지를 따로 거기서 그 플랫폼에서 보내지는 않았고요. 따로 아예 이메일로 찾아서 이제 하나씩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답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고. 또 다른 분들도 뭐 서로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유럽에서도 사실 기다리는 분들이 좀 계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데 이제 같이 또 할 만한 분들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랜덤하게 이메일 보내신다고 해도 뭐 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 매치 플랫폼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거기 이제 한국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도 사실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팀 꾸렸냐 안 꾸렸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치 플랫폼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DUT 콜에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이제 좀 많이 찾았는데 그 프리프로포절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좀 되어 있어야 되고 꼭 한다 만다 이런 확정 의향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기본으로 그 사람 이름이랑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젠더 같은 것까지도 다 들어가야 돼서 그 정확한 그 컨택 포인트는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 프로포절에서는 뭐 의향서를 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의향서라고 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좀 써주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서 MOU 같은 것들을 조금 낮은 단계에서 좀 맺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 계시면 저희는 뭐 공대나 혹은 뭐 그 다음에 그 총장님 레벨이 아니고 그냥 학부 차원에서 우선 그 MOU를 좀 간단하게 맺고 혹시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조금 더 크게 하자라는 정도로 해서 이제 의향서 같은 것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프리프로포절은 아까 그 출처 포함해서 13장이고요. 되게 화려하게 꾸미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이제 워드에다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되게 딱 자기가 원하는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한국 제안서 쓸 때는 앞에 막 그 요약 그림도 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선정률이 높아질 수 있는 트릭 같은 것들을 조금 쓰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지는 않고 딱 그 페이지에 몇 천자를 이제 꽉 채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컨소시엄 정보와 연구 목적, 기대 효과, 워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체크리스트는 특별히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뒤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EU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해서 아웃컴을 어떻게 내겠다 이것보다는 이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임팩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국제 협력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하는 그 2024년부터는 날리지 허브 액티비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앰베서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링크드인 같은 데도 이제 DUT 그 프로파일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각 이제 프로젝트 수행하는 이제 PI들이 나와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좀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처럼 이제 PI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같은 팀에서 다른 쪽에 이제 PI를 하고 계시면 이제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 패키지는 저희는 어쨌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각 팀들이 어떻게 섞여서 일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가 담당해서 리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림과 도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FIC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광역시에서 이제 PIC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출처 포함해서 61페이지 정도 썼는데 그 안에 뭐 표지, 그 다음에 컨소시엄 정보,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풀 프로포절 안에 워크 패키지는 5개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칸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 거고를 각각 이제 그 각 프로젝트 리딩 하시는 분들이 좀 맡아서 이제 워크 패키지는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프로포절을 잘 보시면 이제 유럽식 제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와 기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뭐 처리 방식, 그 다음에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성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거냐. 그래서 사실 그 연구 주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도 써져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파트너 스웨덴에 하신 분이 이전에 DUT를 하신 경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저희한테 이메일에 프로포절이 호러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러블이라고 했는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되게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포절이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분이 우선 되게 나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PI가 프로포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주도해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계속 팀 구성이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잘 짜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서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카이아도 이 돈을 이제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이아가 저희 프로포절을 한글로 변경해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데요. 그냥 영어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쁜데 그거 이제 막 번역해가지고 61페이지 내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서 네, 거기 점점점이었는데 원래는 U를 썼었는데 네, 제가 그거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로 프로포절이 진짜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아마 제2외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게 단어의 한계 같은 것들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할 수 있으니 이제 팀 소통, 특히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 소통은 저희는 이제 줌이나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걸로 하긴 했지만 유럽 분들이 그렇게 빨리 막 피드백을 저희처럼 막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할 때쯤들이 다 대부분 겨울방학, 여름방학 여기가 껴있어가지고 out of office for 2 weeks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답이 없으시고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콜텍스트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의사항은 카이아도 있지만 사실은 이 DUT 세크리터리한테 바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즉각 좀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은 바로 사무국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 프로포절 할 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풀 프로포절 정도 되면 구성원 변경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국에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24년 결과가 DUT 파트너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라별로 지금 PI가 누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별로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됐는지가 좀 올라와 있는데 저 이거 하기 전에 사실 몰랐는데요. 그 스웨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도 순위권에 올라가야 되지만 노르웨이도 순위권, 스웨덴도 순위권에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동시에 순위권에 올라가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정보인지는 카이아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국가를 넣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조금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스웨덴에서 좀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연구 기관도 너무 많고 그 안에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위에 올라오지 못하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위에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정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맥시멈으로 나눠보면 대충 몇 팀 정도 뽑을지에 대한 감이 오시거든요. 오늘 이제 카야에서도 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에. 근데 그게 2024년보다는 좀 더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지를 좀 감안해 보시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제 약간 꿀팁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구성하실 때 뭐 많은 나라를 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이게 사실 EU 호라이전 그러니까 그 호라이전 유럽 프로그램처럼 이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3개 이상 말씀하셨으니까 딱 한 3개 정도로 해서 각 팀들이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DUT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끝날 때쯤에 아까 그 저희도 이제 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I 뭐 솔루션 혹은 베이스드 솔루션, 얼반 플래닝 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제 원래 분야에 이제 호라이전 유럽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같이 하겠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DUT 같은 경우는 품은 좀 많이 드는데 저희 때 그 돈으로 예산으로 생각을 하면 그 노르웨이랑 그 스웨덴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없었던 네트워크가 생겼으니 이제 그 다음에 저도 한 조금 지나거나 하면 공동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좀 지원을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돼서 PI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까 그 보여주신 그래프 보고 저희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를 선택하는지가 사실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연구 기관도 많은데 사실 그런 파트너하고 됐을 때 저희의 파트너가 순위가 높지 않으면 사실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지고 또 어떤 특정 국가는 또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국가랑 같이 할 때는 사실 예산을 한 과제 지원해줘 버리면 저희하고 파트너 쪽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게 좀 고려돼야 되는 요소였던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CET에서 선정되셨던 동아대학교 이석환 교수님이 경험담 공유해 주실 거고요. 교수님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스위스에서 CET 그 모듈 9 담당자분이 지금 저희 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들 그 매치메이킹 플랫폼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발표 끝나고 그 발표 줌까지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이석환 교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2024 CET 파트너십 조인트 콜에 대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협약 과정에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게 덴마크의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슨 덴마크라고 해서 SDU가 이게 총괄 주관을 맡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는 저희 동아대학교랑 이제 캐워터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프로포절이나 기획은 SDA에서 모든 걸 총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제가 선정될까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앞에 우리 솔대 팀들이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에너지 쪽은 아니고 제가 동아대학교에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대부분 것들은 실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특히나 부산의 에코데이터 시티의 스마트 빌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랩이라는 걸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은 대부분은 이제 트윈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이고요. 센싱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모델,
그리고 가시아, 그다음에 현재 지금 또 AI 추론 쪽으로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와 맞춰서 이제 실정도 뭐 부산에 있는 뭐 사하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EDC에 해당되는 뭐 빌리지, 시티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에서 들어가는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과제를 통해서 특히나 그 에코데이터 시티 스마트 빌리지의 디지털 트윈 테스트 베드를 최종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덴마크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이런 과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아마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윗단에는 저희가 별도에 대한 실전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 테스트베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연도가 있고 그 2023년도에 한 2년 전에 그 덴마크의 그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는 김프가 있습니다. 김프를 통해서 덴마크에 있는 팀들, 디지털 리드라는 어떤 연구 클러스터 팀들이 대상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국내에서 실전까지 할 수 있는 팀들을 조금 선별해달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수자원공사랑 저희가 동아대랑 카이스트 요 세 개 팀들이 김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협력 네트워크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두 나라의 연구팀들이 서로 한 해는 걔네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걸로 가서 그 해당되는 연구팀들이 서로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그 나눈 거를 가지고 파트너를 구하는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진행을 했었고요. 마침 저희 그 김프가 선정되고 나서 2024년 9월달 작년에 지금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고 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을 때 그 팀들이 와서 저희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충분하게 계속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팀, 그 STU가 같이 매칭이 돼서 이번에 그 CET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제가 6월 달에 저희가 덴마크를 방문해서 4개 나라의 4개 도시에 각 도시에 해당되는 그 디지털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그 대학의 연구 그룹과 그 충분하게 저희가 미팅을 좀 했었고 이후에 또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디스커스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거든요. 뭐 관련되어 있는 김포 관련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일정이나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쭉 했었고요. 그래서 김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CET 과제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내 협력 네트워크가 덴마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럽이랑 그다음에 특히 아까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파트너를 구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금 신뢰가 있는 팀을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이제 김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그룹과 그 나라 다른 나라의 그룹들이 어떻게 호라이즌 유럽이라든지 유레카, 유로스타와 같은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잘 매칭해서 할 건가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해서 세미나나 교류를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한번 요거 저희가 프로포절 김프와 관련된 프로포절에 대한 내용들은 저기 2023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올해 해서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리더에 대한 연구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지털 리더 클러스터 같으면 덴마크가 공인하는 국가 클러스터 연구고 그 안에는 많은 연구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작년에 들어갔고 올해가 또 김프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다이렉트로 디지털 리드와 바로 조인을 맺은 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매칭을 좀 많이 한 케이스라서 혹시나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다이렉트보다는 대상을 통해서도 좀 여러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김프라든지 그 나라의 협력 네트워크를 잘 이용을 하시면 파트너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처음에 그 김프 들어오고 나서 덴마크의 한 여러 팀들이 저희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와 같은 세미나나 교류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때 들어왔던 그때 덴마크에 해당되는 학교랑 연구 그룹들, 그 다음에 또 핀란드와 같이 해서 노르딕에 대한 연구 그룹들이 와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마지막 날은 저희 동아대학교랑 그 다음에 스마트 에코테테시제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실증 당지까지 다 투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저희가 덴마크 STU에 해당된 요 총괄하시는 교수님 연구와 마지막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만나서 이 CT에 대한 과제를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작년 2024년 9월 달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과제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인터넷 줌이라든지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게 과제를 프리포즈를 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일단 프리포즈를 내고 그 다음에 프리포즈를 내고 나서 6월달, 7월달에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6월달에 저희가 별도로 또 한국에 있는 팀들이 이제 덴마크를 가서 4개 도시를 쫙 돌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 팀들, 그 연구 그룹들을 서로 한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주제들이 참 다양한데 대부분은 뭐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너지 있죠.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느낀 것 같은 거는 저희가 파트너를 구할 때는 유럽 그 주요 팀들은 저희가 얼마큼 이 연구를 신뢰 있게, 그 다음에 실효성 있게, 그 다음에 니네들 연구팀들이 얼마큼 실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그 오프라인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덴마크에 가서도 덴마크에 여기 해당된 총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도 디스커션을 할 때는 실제 구현한 거라든지 연구한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게 돼서 충분히 우리가 디스커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제안한 그 CT 콜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저희가 콜 모듈이 TRI7에, 그러니까 TRR이 이때 당시 2024 콜에는 7개 정도가 세팅을 되어 있었고, 그 세팅된 그 TRI7을 가지고 우리가 아마 이 7에 해당되는 게 콜 모듈의 10번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9라고 적혀 있는데, 그 콜 모듈이 이제 클린 에너지 인테그레이션 빌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붙여졌던 우리의 그 과제명은 에너지 비즈라고 붙였고, 거기에 해당되는 타이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TRL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5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게 제시를 했었고, 자, 그러면 풀포드 쓸 당시에는 TRL 5단계까지 어떻게 갈 건가를 그냥 텍스트 위주가 아닌 충분하게 5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점수가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10번째 콜 모듈에 해당되는 그 주어진 한 5개 정도의 그 모듈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5개의 이 프로젝트 오브젝티브에 대한 것들을 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레이션과 그 전 주기적인 빌딩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지고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액티브 에너지 프로슈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AI 기반의 에너지 셀프 서피션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그리고 AI 기반의 VPP 그 버추얼 파워 플랜트 에너지를 어떻게 쉐어링을 할 거고 트레이딩을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빌딩 타입들이 여러 가지 있고 기후가 다를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러블하고 오디테이블 솔루션을 어떻게 낼 건가에 대한 5개지를 저희가 목적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전체적인 맞춰서 한 5개 페이지에 그 메소드지를 제안을 한 다음에 요 페이지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워크 패키지를 저희가 그거 맞춰서 세팅을 했었고요. 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워크 페이지 6과 7은 요와 관련된 기여에 대한 부분들, 레포팅과 나울리지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디세미네이션과 익스플레이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로 워크 패키지를 따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과제의 팀은 총괄에 해당된 주관은 SDU가 되었고요. SDU가 그 덴마크 SDU의 그 에너지 인포메틱스 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는 저기 한국 측에는 동아대학교랑 캐워트가 저기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폴리투의 ICP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그룹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토리노의 그 폴리투라는 랩이 있는데, 각각의 그 들어오는 기관들의 주요 분야랑 그 다음에 타겟팅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SDU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인포메틱스에 대한 주 전문 분야고, 근데 한국에는 저희 쪽은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주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ICP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에너지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쪽에 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폴리토 같은 경우는 디지털제이션과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주 전공 분야가 각각이 조금 균형 있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주요 역할을 워크 패키지를 딱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되는 거는 각 기관마다에 해당되는 실증할 수 있는 실증 랩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DU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캠퍼스에 그 자기네들이 실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리빙 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한국 동아대랑 캐워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시티 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ISP 같으면 별도의 캠퍼스의 리빙 랩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각각의 리빙 랩들을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후가 각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추운 북유럽 쪽이고,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 사계절이 좀 뚜렷한 반면에 저기 유럽의 포르투갈, 이태리, 남유럽 쪽에 해당되는 클라이미트가 조금 달라서 각각의 다른 특성에 가지고 있는 클라이미트와 기후 조건들, 그다음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서로 쉐어를 해서 어떻게 공유할 건가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충분하게 다양하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컨소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목적에 맞춰서 그 워크 패키지 첫 번째는 디지털제이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아대 저희 쪽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 2가 그 액티브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부분은 폴리토가 좀 맡아 있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에너지 셀프 서피션과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ICP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DU 총괄 주관에서는 이거를 다 함께 그 에너지 쉐어링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런 기후 조건과 빌딩 타입에 대해서 디지털 솔루션, 그 스케일업하고 어댑테이션에 해당되는 디지털 솔루션 어떻게 낼 것이냐. 그 다음에 워크 패키지 6과 7은 또 SDU가 같이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프리포저 쓸 당시에는 워크 패키지 5인가 요때는 스웨덴 팀이 원래 들어왔었는데, 예산 관계로 프리포저 패스되고 나서 풀포저 때는 약간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SDU가 맡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처음에 쓰다 보면 크게 아마 세 카테고리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이게 evaluation quality처럼 엑셀런스와 임팩트, 그 다음에 quality efficiency of implement,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나눠서 꼭꼭꼭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퀄리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SDU가 총괄적으로 하나씩 다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프리포즈는 10페이지, 풀포즈는 저희가 30페이지를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엑셀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프로젝트 오브젝트의 퀄리티 페이선스, 그 현재 콜과 콜 모듈에 맞는 얘네들이 목적이 맞느냐를 충분히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좀 더 벗어나는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벗어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앰비셔스가 어떻게 될 건가를 각 그 5가지 주제별로 저희가 다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운드니스까지 한 다음에 풀 프로포즈 쓸 때는 양식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2가 풀 프로포즈 쓸 때 들어올 때 그 부분인데, 요게 그 다이버시티와 젠더 디멘전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픈 사이언스 폴리틱스, 그 다음에 셀런스와 멜리전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2가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풀프로 쓸 때 한 서브 세션을 다 넣어서 충분히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 써서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부분도 여기가 실내 이 과제 결과물이 얼마큼 기여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임팩트가 5가지 임팩트가 있는데 그 과학, 기술, 사회, 경제, 환경 5가지 임팩트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써서 제시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뷰션에 대한 스케일과 이제 중요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국가 협력에 대한 콜래보레이션에 대해서 얼마큼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아까 4개의 리빙랩, 각 국가에 대한 4개의 리빙랩을 서로 데이터랑 그 다음에 결과를 다 공유할 거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팩트의 마지막에 메저먼트를 어떻게 매길 거냐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세미네이션과 익스플레이션 이 부분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충분하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인데, 이제 워크 플랜, 즉 그 워크 패키지가 총 7개인데 각각의 7개에 대해서 그 테이블로 그 명확하게 다 제시를 했고요. 그거와 맞춰서 저기 워크 패키지가 7개가 있지만 각각의 워크 패키지 안에는 각각의 태스크를 한 5개, 6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술적인 태스크는 한 3, 4개, 한 4, 5개 정도를 하고요. 마지막 한 4, 5번째 태스크는 서로가 나왔던 것들을 다른 워크 패키지에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그쪽 기관과 어떻게 연결해서 커뮤니티를 할 건가를 부분을 좀 같이 여기 태스크 안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안에는 이 각각 그 워크 패키지에서 나오는 성과까지 뭘 낼 것인가를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는 뭐 각각의 엑셀런스와 임팩트와 임플리멘테이션 각 체크 포인트는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한번 그 평가 결과를 한번 서머라이즈 좀 해봤는데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엑셀런스 부분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디타 트윈이라는 거를 디타 트윈과 AI 빅데이터 디지털화 기술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고 거기에만 복합적인 기술들을 건물과 커뮤니티 수준에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프리프로더 쓸 당시의 단점으로는 이게 트윈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사용자한테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기여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 단점을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 AI 역할이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 과학적 요소와 NEB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포스 때는 다시 한 서브 챕터를 넣어서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방정부 참여가 좀 기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 구성이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미네이션과 익스플레이테이션 계획도 전반적으로 좀 설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 즉 10페이지를 쓰다 보니 저희가 좀 많은 것들 요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 역량의 계량적 증명이나 예상치가 부족하다. 정확하게 코미 자체가 이게 대한 예측 가능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지적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는 워크 패키지의 구성이랑 그 다음에 CTP 요구 사항이 좀 잘 설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고, 그 단점으로는 이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관에 2곳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내용이 조금 그렇다 해서 이와 같은 그 단점들을 가지고 쓰다가 이때 프리포즈를 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선도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중심으로서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과 NEB, 만약에 CT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NEB를 한 꼭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소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가별 참여 정당성과 비용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프리포즈 쓸 당시에 나왔던 시사점들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풀 프로포즈를 30페이지 쓸 때 그때 SD에서 충분하게 그 가닥을 잡고 다 작성을 해서
충분하게 그 AI와 디지털 트윈의 실질적인 역할을 좀 강화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NEB와 사회과학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 문단 정도의 NEB를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좀 명시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성숙도에 대한 TRL에 대한 명확화를 5까지 갈 건데 리빙 랩을 중심 4개 각 국가의 리빙 랩을 중심으로 TLF5까지에 나오는 기술을 충분하게 리밀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점수를 좀 잘 받았고요. 그다음 임팩트 부분에는 또 정량적인 성과 지표랑 거기에 맞는 지표까지 제시를 좀 했었고 NS 커뮤니티 확산 전략 구체화. 그래서 디세미네이션을 조금 더 많이 좀 강화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측에서는 그 한국 측의 이제 역할에 대한 불명확화를 이번에 여기다 좀 더 명확하게 첫 번째 패키지랑 그 동아대가 그러니까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워트는 한 3개 정도에 대한 워크 패키지 실정에 대한 주체로서 우리가 케워트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워크 패키지 5번, 6번, 6번, 7번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디세미네이션과 익스플레이션, 나리지 커뮤니티를 좀 분리해서 여기 조금 더 많이 좀 제시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그 프리포절 쓸 당시에 그 커뮤니티 나온 것들 대부분 보완을 해서 30페이지에 다 담아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좀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혹시나 프리포절 쓸 때 이것도 한번 그 자료에 한번 참고된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한번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풀프로폴리즘과 프리포절 자체에 보면 그 제목과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명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블레이션 크리티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목과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혁신 부분과 그 다음에 그 4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 건솔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가에 대한 장점과 그거를 다 똑같이 워크 패키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게 왜 우리가 선정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그 프리포저설 당시 약점들은 대부분 보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성숙성, 그 TRF5까지를 그냥 간다 이렇게 연구하겠다 그게 아니고 TRF5를 하기 위해서는 4개 실증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거치고 얘네들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기술적 성숙성이 조금 점수를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과 사용자 중심의 이제 보완을 하는 걸로 설계를 좀 보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국적 협업을 통한 확산 가능성 그 다음에 그 KPI 자체는 저희가 본문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KPI는 이런 거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워크 패키지나 그 다음에 그 오브젝티브 쓸 때 그때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리밍렉 기반의 실증과 다국적 협업 확산 전략이 저희가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통해서 이제 프리포저가 풀프를 쓰고 나서의 어떤 제안서를 쓸 때 이런 걸 조금 체크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조금 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사회 중심으로 좀 확장을 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적 기술 충분히 중요는 하지만 이 혁신의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중심으로 바꿀 건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과제에 대한 에너지 빌더에서는 자, 사용자 관점, 사회가 NEB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빙랩 테스트베드, 즉 실증 기반의 확보가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빌더의 프로젝트 팀들은 부산의 스마트 빌리지, 그 다음에 SD의 스마트 캠퍼스, 그 다음에 폴리티의 캠퍼스, 그 다음에 포르티스 캠퍼스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제를 컨솔을 구성할 때 그 기간에 가지고 있는 실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할 때 왜 우리 파트너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뭐 이게 그 북유럽, 남유럽, 동아시아에서 기후가 다양한 기후를
기울별 실증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dissemination과 exploitation인데 확산과 활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 저도 그 과제 제안서를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 성과 확산을 어떻게 할래? 기업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파급 효과 이런 거 해서 뭐 간단하게 쓰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지난번 작년도 그 김프 통해서 작년에도 그 팀들이 그 스마트 월드시티 스마트 엑스포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올 말에 또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바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또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국제 전시나 산업 파트너 연계 정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픈 사이언스와 다이버시티, NAB 등 그 호라이즌 유럽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그 과제 기획을 하거나 할 때 그 콜텍스 보실 때 충분하게 받아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풀포를 쓸 때 저희가 그러니까 성별 사회적 다양성, 페어 데이터, NAB, 인클루전 자체를 저희가 저기 첫 장에 요거를 좀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중에 하나가 그 디스미네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쪽 팀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랑 국제 행사, 학술 발표, 오픈 소스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었고 대중과의 소통을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상향 로드맵과 산업 파트너 연계, 정책 연계, KR 정의를 조금 내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HRB,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제안서 자체가 기술과 전략과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도록 저희가 풀 프로포즈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받아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게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그 KR라고 해서 Key Experimental Result 부분도 과제 제안서의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조금 중요시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좀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성과물 중에서 얼마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환경적인 가치를 얼마큼 창출할 수 있을 건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해서 어차피 저희가 워크 패키지 그 토탈 5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KR 형태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 에너지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 플랫폼, 그 다음 EMS, 그 다음에 VPP, 그 다음 에너지 커뮤니티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럿 테스트와 상용 모델까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또 KPI까지 그 워크 패키지 안에 저희가 조금 하나씩 다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게 KR 통해서 성과 목표, 측정 방법, 인계값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